Welcome to the debate. 오늘 저희는 최신 자료와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기술의 본질을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한 겉핥기식 리뷰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진짜 기술적인 쟁점을 다루는 거죠. 맞습니다. 만약에 최신 AI 개발 도구에서 가장 똑똑한 기능이 막 코드를 더 빨리 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작업을 강제로 멈추게 하고 연기를 끊어버리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작업을 멈추게 한다고요? 네, 강제로요. 2026년 3월 26일에 배포된 V.184 업데이트 릴리치 노트를 보면요. 현대 AI 개발 도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아주 거대한 철학적 충돌이 숨어 있습니다. 그 철학적 충돌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부분인가요? 바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진정한 본질이 시스템 주도의 지능적 최적화인가 아니면 개발자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명시적 제어권의 확장인가 하는 겁니다. 제 입장은 명확합니다.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이번 릴리스는 불필요한 캐싱을 알아서 막고 시작 속도를 30ms까지 단축하는 등 시스템이 뒤에서 얼마나 우아하게 리소스를 관리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와, 저는 완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겉보기에는 시스템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업데이트의 뼈대를 들여다보면요. 윈도우즈용 파워실 옵틴이나 복잡한 환경 변수들의 추가, 그리고 극도로 세밀한 후크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시스템의 자동화는 한계에 부딪혔고 진정한 작업은 사용자가 직접 예외 상황을 다루고 통제하는 데서 온다는 아주 명시적인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자동화의 한계라니요? 당장 대화용 시작 시간이 약 30ms까지 개선된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전에는 개발자가 터미널 열고 프롬프트 입력하려고 할 때 뒤에서 에이전트 로딩되고 슬래시 명령을 초기화되느라 메인 스레드가 막혀버렸잖아요. 그렇죠. 멍하니 커서만 깜빡이는 거 봐야 했죠. 답답했습니다, 그건. 네. 근데 이번 업데이트는 셋업 프로세스를 병렬로 돌려버립니다. 사용자가 신경 쓰기도 전에 시스템이 백그라운드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처리해버린다는 겁니다. 게다가 로컬 환경이랑 클라우드.ai 커넥터를 통해 구성된 MCP 서버가 중복될 때는 시스템이 어떻게 합니까? 중복되면 로컬 구성을 우선시하겠죠. 맞아요. 로컬 구성이 우선한다는 규칙을 스스로 적용해서 자동 중복 제거를 해버리잖아요. 사용자가 충돌 해결하려고 설정 파일 뒤질 필요가 아예 없어진 겁니다. 병렬 처리로 30ms의 속도를 얻어낸 건 훌륭한 엔지니어링 인정합니다. 근데 그 자동 중복 제거 같은 기능이 항상 완벽하게 작동할 거라고 믿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니신가요? 순진하다고요? 네. 그렇게 시스템이 완벽하게 알아서 해줄 수 있다면 왜 이번에 굳이 그 CLUD, 스트리미들 타임아웃 MS라는 굉장히 길고 복잡한 이름의 환경 변수를 새로 도입했을까요? 그 환경 변수 도입은 단순한 옵션 제고 아닙니까? 옵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스트리밍 유효 감시 임계값의 기본이 90초로 설정되어 있는데 모든 개발자의 워크플로우가 이 90초 룰에 들어맞지 않거든요. 왜 이 기본값이 누군가에겐 재앙이 되는지 실제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죠. 네, 들어보죠. 대규모 로그 데이터를 파싱하는 막 무거운 스크립트를 백그라운드에서 돌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청크 하나를 처리하고 다음 청크를 스트리밍하기까지 한 2분 정도의 지연이 발생하는 파이프라인이에요. 아, 응답이 없다고. 네, 시스템이 90초 동안 응답이 없네? 스트리밍을 끊어버려야겠다 라고 자동 차단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워 돌린 데이터 작업이 허무하게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직접 이 임계값을 밀리초 단위로 튜닝할 수 있게 제어권을 넘겨준 겁니다. 시스템이 정해주는 기본값은 현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때가 많거든요. 팀이나 기업 관리자가 얼라우드 채널 플러그인스를 직접 정의하게 만든 것도 결국 사람의 통제가 우선된다는 뜻이고요. 무용지물이라는 표현에 좀 너무 나갔군요. 리소스 관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75분 이상 경과된 세션에서 나타나는 유효 반환 프롬프트입니다. 75분 룰이요. 네. LLM의 컨텍스트 캐싱은 우리가 집에서 깜빡하고 수도꼭지 안 잠근 수준의 리소스 낭비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엄청난 석탄을 태우며 굉음을 내는 거대한 화물열차 엔진을 공회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토큰 하나하나가 다 비용이고 엄청난 메모리 점유잖아요. 그렇죠. 비용 폭탄이죠. 그러니까
개발자가 밥을 먹으러 가거나 퇴근해버렸을 때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해서 클리어 명령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하고 엔진의 연결을 끊어버리죠. 그 점은 동의합니다. 클라우드 비용을 막아주는 유용한 안전장치니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배시 작업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 약 45초 후 자동으로 알림을 표시하는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자가 다른 창을 보고 있을 때 시스템이 이 프로세스 뭔가 이상한데요?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환경 변수로 임계값 직접 세팅하는 건 구시대적인 수동 제어입니다. 궁극적인 흐름은 결국 시스템이 알아서 사람의 인지적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자동화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인지적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셨는데 그 알림 기능 자체가 또 다른 노이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계시는군요. 노이즈요? 안전장치인데? 의도적으로 긴 대기 시간을 가지는 데몬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 45초마다 알림이 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발자는 결국 그 알림을 꺼버릴 방법을 찾게 될 겁니다. 다시 수동 제어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 통제권의 핵심은요, 로컬 리소스 관리를 넘어서 시스템이 외부 도구나 네트워크와 어떻게 통합되느냐에 있습니다. 외부 도구 통합이요? 네, 여기서 개발자의 수동 제어권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릴리스 노트에 후크 지원 확장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청취자분들을 위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죠. 후크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추가된 건가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태스크 크리에이트를 통해 작업이 생성될 때 실행되는 태스크 크리에이트도 후크가 추가됐고요. 무엇보다 타입 HTTP에 대한 워크트리 크리에이트 후크 지원이 도입되었습니다. 응답 제이슨에서 훅 스페시픽 아웃풋 점 워크트리 패스를 반환할 수 있게 됐죠. 그게 실제 개발 워크플로우에서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실제 시나리오를 들어보죠. AI 에이전트가 코드를 작성하다가 보안이 검증되지 않은 외부 NPM 패키지를 설치해서 테스트해 보겠다고 결정했다고 칩시다. 이걸 로컬 환경에서 그냥 실행하게 두면 엄청난 보안 위협이 되잖아요. 네, 위험하죠. 이때 개발자가 워크트리 크리에이트 웹 후크를 미리 세팅해 둡니다. 에이전트가 작업을 생성하는 순간 이 후크가 발동해서 클라우드에 완벽하게 격리된 도커 컨테이너, 즉 안전한 샌드박스를 순식간에 띄웁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작업 경로를 에이전트에게 반환해서 거기서만 코드를 실행하게 만드는 거죠. 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이번엔 규칙 및 기술 경로에 단순 문자열이 아니라 야멜 글로브 목록까지 허용했더군요. 아, 그 여러 파일 패턴을 정규식처럼 복잡하게 매칭해서 제어하는 기능 말이죠. 정확합니다. 시스템은 점점 더 단순한 블랙박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업 환경이나 복잡한 워크플로우에 통합하기 위해서 개발자에게 엄청나게 복잡한 제어용 핸들을 쥐어주고 있는 겁니다. 외부 도구와의 통합 파이프라인을 직접 구축할 수 있다는 건 훌륭합니다. 그런데 외부 시스템 연동을 논할 때 가장 치명적인 문제 하나를 빼놓으셨네요. 치명적인 문제요? 네, 이번 릴리스에서 엔스트로픽이 MCP 도구 설명과 서버 지침에 EKB라는 아주 엄격한 텍스트 제한을 걸어버렸습니다. 개발자에게 무한한 유연성을 주고 모든 걸 통제하게 만들고 싶었다면 대체 왜 이런 하드리밋을 걸었을까요? 그건 오픈 AI 생성 서버들이 너무 많은 텍스트를 뱉어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좀 더 파고들어 보죠. 컨텍스트 팽창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입니다. 오픈 AI 서버는 API 스키마를 읽어서 도구에 대한 설명을 자동으로 생성해냅니다. 만약 어떤 API에 50개의 엔드포인트가 있다면 서버는 만 줄이 넘는 복잡한 JSN 스키마 코드를 통째로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만 줄을 LLM의 단기 기억 장치, 즉 컨텍스트 윈도우에 그대로 우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델의 추론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겠죠. 속도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의력 메커니즘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모델이 핵심 지시사항을 잊어버리거나 엉뚱한 파라미터를 조합해버리죠. 그래서 시스템이 강제로 이 KB 제한이라는 바리케이드를 친 겁니다. 개발자, 당신들이 후크로 아무리 멋진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도 이 선을 넘으면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니까 내가 여기서 차단하겠다라는 명백한 시스템 주도의 보호 조치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치명적 오류를 막기 위한 교차로의 신호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EKB 제한이 시스템을 보호하는 신호등이라는 분석은 꽤 날카롭네요. 인정하죠. 하지만 그 빨간불 앞에서 차를 멈춘 뒤에 우회로를 찾는 건 결국 누구의 몫입니까? 우회로요?
EKB라는 그 좁은 공간 안에 만 줄짜리 스키마의 핵심만을 압축해서 효율적인 프롬프트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거. 그거 결국 개발자의 역량입니다. 또 3자 모델에 대해서 엔트로픽 디폴트 오프스 소넷, 헤이쿠 모델 서포츠 환경 변수로 기능을 재정의하게 만든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아, 베드록이나 버텍스 쓰는 사용자들 말이죠. 네. 그 사용자들이 클로드 기본 모델의 세팅을 덮어쓰고 커스텀할 수 있게 한 건 결국 시스템의 보호망 안에서도 어떻게든 핸들을 꺾을 수 있는 여지를 준 거라고 봐야죠. 시스템이 길을 통제하지만 그 안에서의 운전 기술은 결국 사람의 몫이라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대화가 엣지 케이스와 안전성이라는 현실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저는 이번 업데이트가 보여준 데이터 지표와 UI 최적화가 시스템 아키텍처의 구조적 승리라고 봅니다. 모든 빌드에서 작동하는 통계 스크린샷 기능이 무려 16배나 빨라졌고 P90 프롬프트 캐시 속도도 향상되었습니다. 속도가 개선된 건 좋은 일이죠. 단순히 빠른 게 아닙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숫자 하나를 보죠. 예전에는 컨텍스트에 100만 개 이상의 토큰이 쌓이면 11512.6K 같이 아주 복잡하고 기계적인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5M으로 아주 깔끔하게 반올림해서 표시하죠. 이게 단순한 UI 디자인 수정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뭐죠? 이건 개발자의 인지적 과부하를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철학적 제스처입니다. 수백만 토큰을 다루는 거대한 아키텍처 위에서 뒤에 소수점 몇 자리를 굳이 보여주는 건 오히려 개발자의 집중력을 분산시킵니다. 시스템은 알아서 뒤에서 복잡한 연산을 다 처리하고 인간에게는 딱 필요한 수준의 직관적인 정보만 정제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1.5M으로 깔끔하게 보여주는 게 인지적 과부하를 줄여준다는 통찰은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요, 시스템이 진정으로 사용자를 보호하고 있는가를 논하려면 그렇게 예쁘게 정제된 숫자 뒤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오류들, 즉 엣지 케이스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진정한 안정성은 겉보기의 속도나 깔끔한 숫자에 있지 않아요. 이번 릴리스에 포함된 버그 수정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잘 돌아간다면 왜 이런 치명적인 패치들이 필요했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번 버전에 윈도우즈 드라이브 루트, 즉 C 드라이브 혹은 C 드라이브 윈도우즈 같은 핵심 시스템 경로의 위험한 제거에 대한 감지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파일 시스템을 조작할 권한을 가지고 로컬에서 작업을 하다가 논리적인 오류를 일으켜서 운영체제의 심장부인 C 드라이브 전체를 날려버리려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시스템은 스스로 이게 C 드라이브, 윈도우즈인지 그냥 지워도 되는 임시 폴더인지 맥락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동화된 AI는 단순히 효율성을 추구하다가 운영체제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피땀 흘려서 이런 하드코어한 안전장치, 즉 로우 레벨의 예외 처리를 코드 레벨에 직접 하드코딩에 넣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우아함 뒤에 숨겨진 현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CJK, 즉 한중일 입력 환경에서의 렌더링 수정도 흥미로웠습니다. 맞아요. 기본 터미널 커서가 텍스트 입력 캐럿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던 문제를 드디어 수정했죠. 이 버그 때문에 시각장애를 가진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화면 판독기가 터미널에서 입력 위치를 읽어내지 못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맥OS 시스템에서 일시적인 키체인 읽기 실패가 발생하면 그냥 로그인 안 됨 오류를 뱉어내던 허술함도 이번에 패치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시스템이 다양한 운영체제와 다국어 환경이라는 복잡한 현실 세계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불가피한 파편화 문제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현실 세계는 시스템이 우아하게 통제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예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도로 자동화된 시스템일수록 그 시스템이 놓치는 엣지 케이스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자동화가 발전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개발자가 더 깊고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수동으로 구멍을 메우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엣지 케이스의 심각성을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C 드라이브 보호 로직이나 화면 판독기 접근성 문제 같은 것들은 확실히 AI 시스템의 맹점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 과정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서 개발자가 땜질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수동적인 패치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면서 결국 다음 버전의 시스템은 이런 예외 상황조차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진화한다는 겁니다.
개발자의 수동 제어는 결국 더 거대하고 지능적인 자동화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한 임시 단계일 뿐이죠. 임시단계라? 기술의 역사를 보면요. 자동화가 한 층씩 쌓일 때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복잡한 엣지 케이스들이 끝없이 파생되어 왔습니다. 통제권의 필요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어느덧 논의를 정리할 시간이군요. 오늘 우리는 V.1.84 업데이트의 구체적인 내역들을 통해 최신 AI 개발 도구의 철학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대화형 시작 시간을 30ms로 단축한 병렬 처리, 리소스 폭탄을 막아주는 75분 유휴 세션 관리, 무거운 컨텍스트를 제한해 시스템 붕괴를 막는 EKB MCP 제한 로직 등은 시스템이 얼마나 지능적으로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내려 하는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CLA, 드래팀, 미들 타임아웃, MMS 같은 환경 변수를 통한 세밀한 타이머 조절, 워크트리, 크리에이트 후크를 통한 보안 샌드박스의 수동 연동, 그리고 윈도우즈 루트 드라이브 보호 같은 하드코어한 예외 처리 로직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이는 도구의 통제권이 여전히 개발자의 양손에 단단히 쥐어져 있어야만 현실의 복잡성을 돌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말 흥미로운 모순입니다. 현대의 AI 도구는 초보자나 일상적인 작업을 위해 고도로 지능화된 자동운전 기능을 제공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엔터프라이즈급의 복잡성을 다루는 하드코어 개발자들을 위해 끝없이 깊은 수동 제어판을 열어두어야만 하는 숙명을 안고 있네요. 맞아요. 이 두 가지 방향성은 서로 충돌하는 듯 보이지만 어쩌면 완벽한 하나의 도구를 벼려내기 위한 필수적인 양면성일지도 모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 여러분의 코드 에디터를 열고 직접 실험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새롭게 도입된 EKB 텍스트 제한이 여러분이 작성하시던 MCP 외부 API 연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부딪혀 보십시오. 아니면 태스크 크리에이티드 웹후크를 이용해서 AI가 작동할 때만 켜지는 안전한 도커 컨테이너 파이프라인을 직접 구축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 토론에서 명확한 승자를 선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규모의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어떤 치명적인 엣지 케이스를 다루고 있느냐에 따라 정답은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방송 초반에 드렸던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개발 환경이라는 차량을 어떻게 운전하고 계십니까? 시스템의 자율주행 모드의 복잡한 리소스 관리를 맡기고 편안히 등받이에 기대어 코딩의 본질에만 집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엣지 케이스라는 험난한 산길을 돌파하기 위해 모든 자동화 안전장치를 끄고 환경 변수와 후크라는 스티어링 휠을 두 손으로 꽉 쥐고 계신가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도구가 우리를 어떻게 통제하고 또 우리가 도구를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깊은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 치열한 논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 디베이트였습니다.